지금부터 초2반 연구과제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부터 시작해서 2단계까지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에게 먼저 정말 큰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각자 연구 과제를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자 연구를 하고 또 하나의 보고서를 만들어내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열심히 여러분이 보고서를 만들어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여러분의 결과물을 친구들과 그리고 나중에 탑재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주의 발표가 끝나면 다른 친구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선생님들의 코멘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발표가 아니더라도 다른 친구들의 발표를 끝까지 경청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인 사조 준비됐나요? 네. 네, 그러면은 화면 공유를 해주세요. 네. 네, 좋아요. 발표 시작해주세요. 저희의 주제는 생활 속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 알아보고 실천하기입니다. 목차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방법, 연구 내용, 연구 결과, 결론 및 제언입니다. 연구의 필요성, 지구온난화란 온실가스가 대기권에 많아져 지표면에 반사되는 태양 에너지를 과하게 가두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해수면 상승, 저지대 침수, 생태계 변화, 동식물 멸종, 물 부족 심화, 기상이변의 자연재해를 유발합니다. 지구온난화 유발물질,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가불화탄소, 수불화탄소, 육불화학 등의 온실가스입니다. 이 중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의 88.6%를 차지하며 지구온난화의 주범입니다.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은 산업화로 인한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증가되었고, 반면 산업화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던 삼립 자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중에서도 대표적이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여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주고 싶어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초등학생을 바탕으로 한 연구 자료가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어떻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지 잘 모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를 통해 초등학생들이 코드만 꽂아놓아도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라는 지식을 얻고 많은 초등학생이 쉽게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물은 전력 측정기, 24시간 콘센트가 꽂혀있는 가전제품, 그리고 탄소 발자국 계산기입니다. 연구 방법은 가전제품의 대기 전력을 측정하고 낭비된 대기 전력량을 탄소 발자국 계산기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해 내가 불필요하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알아본다입니다. 1.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들의 플러그를 전력 측정기에 꽂아 대기 전력을 측정한다. 2. 1의 값으로 24시간 동안 낭비된 대기 전력량을 확인한다. 3. 2의 값을 탄소 박자국 계산기를 이용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다. 4. 3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필요한 소나무 수를 알아본다. 지금부터 연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연구를 위해 다음 사진에서 같이 노트북 2대, 프린터기, 책상 전등, 전동 연필깎이, 건조기, 선풍기, 에어컨, 오븐, 에어프라이어, 밥솥 등 총 12개의 가전제품의 대기 전력을 측정하였습니다. 노트북 1은 0.4W, 노트북 2는 0.6W, 프린터기는 0.2W, 책상 전등은 0.9W, 전동 연필깎이는 1.3W, 건조기는 1.1W, 세탁기는 1.3W, 선풍기도 1.3W, 에어컨은 3.2W, 오븐은 1.2W, 에어프라이어는 0.4W, 밥솥은 1.5W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24시간 대기 전력량입니다. 노트북 1은 9.6W, 노트북 2는 14.4W, 프린터기는 4.8W, 책상 전등은 21.6W, 전동 연필깎이는 31.2W, 건조기는 26.4W, 세탁기는 64.8W, 선풍기는 26.4W, 에어컨은 76.8W, 오븐은 28.8W, 에어프라이어는 9.6W, 밥솥은 36W입니다. 다음은
30일 대기 전력량으로 노트북 1은 288W시, 노트북 2는 432W시, 프린터기는 144W시, 책상 전등은 648W시, 전동 연필깎이는 936W시, 건조기는 792W시, 세탁기는 1944W시, 선풍기는 792W시, 에어컨은 2304W시, 오븐은 864W시, 에어프라이어는 288W시, 밥솥은 1080W시입니다. 다음은 위에 개선된 가전제품별 대기전력 사용량을 탄소 발자국 계산기를 통해 계산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입니다. 한 달 동안 노트북 1은 0.13kg, 노트북 2는 0.6kg, 스프린터기는 0.07kg, 책상 전등은 0.3kg, 전동 연필깎이는 0.44kg, 건조기는 0.37kg, 세탁기는 0.91kg, 선풍기는 0.5kg, 에어컨은 1.07kg, 오븐은 0.4kg, 에어프라이어는 0.13kg, 밥솥은 0.5kg이 나왔습니다. 실험에서 제일 많은 대기전력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가전제품은 세탁기와 에어컨입니다. 또 연구를 위해 측정을 실시한 12개의 가전제품만 보아도 쓰지 않는 가전제품의 코드를 풀어놓는 것만으로 하루에 350.4W씩, 한 달 동안에는 약 1512W의 대기전력을 줄일 수 있고, 이것은 약 5.02kg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약 0.74g의 소나무가 있어야 없어지는 양이고 1년이면 8.9g의 소나무가 필요합니다. 또 10월 저희 가정의 전력 사용량은 242kW로 대기전력은 그 4.34%를 차지하는 양이었고, 대기전력을 없애면 전기세도 월 1,536원, 연간 18,432원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가전제품의 코드를 뽑아놓는 것 말고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에너지 소비율 등급이 1등급에 가까운 제품 구매하기, 냉장고문 자주 열지 않기, 실내온도 1도 내리기, 샤워 시간 줄이기, 양치할 때 양치컵 사용하기, 빨래나 설거지는 모아서 하기 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활 속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실천하여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해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조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친구들 중에서 사조의 발표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혹시 질문할 점 있을까요? 궁금한 점 없어요? 평소 질문하고 싶었던 거 없어요? 우리 그때 패들렛에 썼던 것도 괜찮아요. 답을 그때 못 들었으니까 혹시 다른 친구들 중에서 질문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없어요? 자, 그럼 다른 강사님들의 코멘트를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 아이들에게 코멘트를 먼저 해주실 분 계실까요? 우선 들으면서 느낀 게 뭔가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 그리고 되게 많이 반영이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됐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그래프 같은 거는 이제 발표할 때 뭐 선풍기는 몇 와트씩 뭐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어떤 뭐 에어컨에서 가장 높게 나왔고 그러니까 가장 높은 거, 뭐 그 가장 낮은 거 이렇게 특징적인 것만 발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너무 잘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카로티노이드가 광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방법인데요. 연구 결과, 결론 및 제안 순서들을 발표하겠습니다. 전 세계 153개국의 1천여 명의 과학자들이 기후 비상사태에 대해 세계 과학자들의 경고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내며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한 긴급 행동을 촉구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 수많은 생물 종들이 강제로 이주하거나 멸종하고 있으며 식량과 물 부족, 홍수 증가, 극심한 폭염, 질병, 경제적 손실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찾아서 미래 인류가 식량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먼저 카로티노이드는 광합성을 덮고 자외선의 유해작용을 막는 일종의 식물 색소이다. 광합성은 물과 이산화탄소, 빛 에너지를 활용하여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광합성의 반대인 호흡은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하며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과정이다. 준비물은 CO2 센서를 탑재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측정기, 포트생화, 은행잎, 에탄올, 유리병, 붓, 플라스틱통, 조명입니다.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 식물과 이산화탄소 측정기를 넣고 잘 작동하는지 관찰합니다. 그 후 식물이 호흡을 잘 하는지 확인한 후에 조명을 켭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하여 O2 양이 늘어나는지 관찰하는 과정을 일주일 동안 반복합니다. 그 후 카로티노이드를 추출한 다음 식물의 기공이 막지 않도록 잎의 앞면에 카로티노이드를 도포합니다. 일주일 동안 광합성 양을 측정한 후에 도포 전과 도포 후에 광합성 양을 비교합니다. 카로티노이드 도포 전 CO2 측정값의 그래프입니다. 감소하는 기울기가 광합성 양입니다. 다음은 카로티노이드 도포 후 CO2 측정값입니다. 이때도 감소하는 기울기가 광합성 양입니다. 다음은 모든 결과를 그래프에 나타낸 것입니다. 앞이 도포 전이고 뒤가 도포 후 그래프입니다. 카로티노이드를 도포하기 전 CO2 배출량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는 1400이었으며 카로티노이드를 도포한 후 CO2 배출량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2450이었습니다. 카로티노이드를 바르기 전과 바른 후에 감소한 CO2 양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 CO2 양이 광합성을 얼마나 잘 일어나는지 의미합니다. 광합성 양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증가율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1800-400분의 2850-400에 100을 곱한 값은 175입니다. 따라서 식물의 잎에 카로티노이드를 도포한 후에 광합성 작용이 175%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식물 색소인 카로티노이드는 식물의 잎에 도포하는 것으로만으로도 광합성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광합성은 식물이 빛을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포도당과 같은 유기 양분을 만드는 과정임은 육상 생물뿐만 아니라 해양 환경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식물들도 이와 같은 광합성 작용을 통해 생장한다는 것입니다. 선행 연구를 통해 카로티노이드가 농작물의 해충으로부터 방제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속 연구에는 카로티노이드 방제 효과에 대하여 연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광합성이 생물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도 방출하므로 식물 색소를 이용한 공기 정화 효과에 대해 후속 연구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조 홍지연 김민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조의 발표 잘 들어보았습니다. 자, 다른 친구들 중에서 2조의 발표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뭐 칭찬해줄 점 이런 것도 좋아요. 혹시 질문할 거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일단 이 모둠을 통해서 강사인 저도 카로티노이드라는 단어에 굉장히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9월부터 이걸 들은 친구들은 나중에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주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선생님이 보고서도 읽어보았지만 이렇게 광합성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계산식을 열심히 구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PPT 나타낸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일단 발표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훨씬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 너무너무 수고 많았다고 하고 싶습니다. 네, 2조 너무 수고했어요. 자, 그럼 저도 3조. 한마디. 네네네, 선생님. 네. 제가 지도하긴 했는데, 아이들 진짜 2명 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막 필기까지 하면서 모든 내용을 다 필기를 하더라고요. 필기까지 하면서 되게 열심히 했고, 이산화탄소 측정하는 센서도 이제 잘 구해서 잘 했고, 결과도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걸 못 찾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카로티노이드가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색소는 맞아요. 맞는데 이거를 도포를 하는 것만으로 해서 이게 효과가 진짜 있을까라고 이제 약간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험으로서 증명을 했는데 사실 뭐 그건 되게 식물 생리학적인 되게 어려운 그런 기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더 논문 같은 걸 더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찾은 한 10분 정도 찾아봤을 때는 없었어요. 그게 없어가지고 우선은 제가 약간은 나중에 찾아봐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 두 친구가 좀 더 후속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기작을 통해서 도포만으로 했을 때 광합성이 잘 이루어졌는지 그런 거를 더 이제 추천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2조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선생님의 코멘트까지 잘 들어보았고요. 자, 그럼 3조 친구들 준비되었을까요? 제이랑 은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잎의 기운 크기와 개수차의 연구를 하게 된 불임초 6학년 김재희, 한비초 5학년 박은지입니다. 발표 순서는 첫 번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두 번째, 배경 지식, 세 번째, 연구 방법 및 내용, 네 번째, 실험 결과, 다섯 번째, 결론 및 재현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은 현재까지의 연구는 식물의 미세먼지 저감 능력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식물의 기공 개수와 크기의 관련성이 연구되어진다면 기공의 크기가 적고 개수가 적은 지역 식물 건강 정도를 확인하여 식물의 오염물질 저감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연구의 목적은 미세먼지 농도 차이에 따른 쥐똥나뭇잎의 기공 개수와 크기의 비교를 통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환경의 기공 개수와 크기가 저농도 미세먼지 환경보다 크기가 작고 개수가 적을 것이라는 가설을 증명하는 것이다. 여기서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는 물질의 입자를 말하는데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매연, 먼지, 안개 등을 말합니다.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 또는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기공이란 식물의 잎에서 숨쉬기와 증산작용을 하는 구멍으로 보통 잎이 뒷면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련처럼 잎이 뒷면이 물에 잠겨있는 식물은 앞면에 기공이 있습니다. 쥐똥나무란 물풀레 나무과의 나무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쥐똥나무 잎은 길이 2에서 7cm 정도의 잎이 가지에 마주 달려 있습니다. 끝이 무딘 긴 타원형이며 가장 자리가 밋밋합니다. 만져보면 조금 두껍고 뒷면 잎맥에 잔털이 있습니다. 또한 기공은 주로 잎의 뒷면에서 많이 보입니다. 실험을 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쥐똥나뭇잎과 매니큐어, 슬라이드 글라스, 집게, 테이프, 현미경입니다. 연구 방법은 고농도 미세먼지 장소에서 서식하는 쥐똥나뭇잎과 저농도 미세먼지의 장소에서 서식하는 쥐똥나뭇잎을 각각 18개씩 채집합니다. 그 다음 쥐똥나뭇잎의 뒷표면에 전부 매니큐어를 얇게 바른 후 10분간 말립니다. 셀로판 테이프를 길지 않을 정도로만 뜯은 후 매니큐어를 바른 곳에 집게로 붙입니다.
셀로판 테이프를 떼어내면 투명한 매니큐어가 붙어 있는데 그것을 슬라이드 글라스에 고정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만든 샘플을 현미경에 돈 후 200비율과 40비율로 맞춰 관찰합니다. 이 사진들을 보고 알 수 있듯이 고농도 미세먼지 환경에서 서식하는 지똥 나뭇잎의 기공의 개수와 크기가 저농도 미세먼지 환경에서 서식하는 지똥 나뭇잎의 기공보다 개수가 평균적으로 많고 기공 크기가 크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빼어러 관찰한 이 두 사진들을 비교해도 고농도 미세먼지 환경에서 서식하는 지똥 나뭇잎의 기공의 개수가 더 많아 보입니다. 이 표는 200배율로 관찰한 고농도 미세먼지와 저농도 미세먼지 환경에서 서식하는 지똥나뭇잎의 기공의 수와 각 식물들의 기공 개수의 평균을 정리해놓은 표입니다. 먼저 고농도에서의 기공 개수는 첫 번째 샘플 약 90개, 두 번째 샘플 약 100개, 세 번째 샘플 약 98개, 네 번째 샘플 약 94개로 평균 개수는 약 96개입니다. 저농도에서의 기공 개수는 첫 번째 샘플 약 80개, 두 번째 샘플 약 88개, 세 번째 샘플 약 76개, 네 번째 샘플 약 78개로 평균 개수는 약 81개입니다. 이 연구에 대한 결론은 고농도 미세먼지 환경의 기공 개수와 크기가 저농도 미세먼지 환경보다 많고 큰 결과를 보였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환경의 기공 개수와 크기가 저농도 미세먼지 환경보다 크기가 작고 개수가 적을 것이라는 가설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환경의 기공 개수와 크기가 저농도 미세먼지 환경보다 크기가 작고 개수가 적을 것이라는 가설이 성립하지 않은 이유는 미세먼지 고농도 환경에서 서식하는 식물 잎의 기공을 통한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저하되면서 새로운 기공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본 실험에서는 살펴본 쥐똥 나뭇잎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의 기공 개수 및 열린 정도의 비교를 통해서 미세먼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희와 박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주의 발표를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가설이 성립하지 않은 이유를 제안을 통해서 잘 의견을 말해준 점이 인상 깊었는데요. 혹시 다른 친구들 중에서 3조의 발표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뭐 질문할 거나 아니면 뭐 칭찬해 줄 점 있을까요? 그 단위 면적당 기공 개수 잘 센 것 같아요. 그 앞에 사진도 잘 넣었고, 다만 이제 사진 보면서 단위 면적이 거기에 사진상에서 빠졌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표에 딱 이렇게 넣어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 조가 강사들의 코멘트 같은 거 잘 적어놨다가 잘 반영을 하는 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한마디만. 일단 저도 이렇게 많이 지도를 하면서 이 친구들의 태도를 많이 배울 수 있었는데요. 이 친구들이 특히나 이렇게 필기 같은 걸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매주 만나서 코멘트를 해줄 때마다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수고했다는 말 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조인 1조. 학생들 준비되었을까요? 은교랑 민준이? 우선 1조의 제로 에너지 하우스에 대한 최종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지구는 이산화탄소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는 점점 더 심해져 갈 것이며 우리는 지구온난화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연구의 목적. 우리는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지만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제로 에너지 하우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제로 에너지 하우스를 알리려고자 합니다. 우선 액티브 하우스의 가설은 색깔 찾기 실험에서 가장 효율적인 태양연 전지판의 색깔을 찾을 때는
가시광선에 섞여있지 않은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두 색깔인 검은색과 하얀색 호스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얀색 호스를 구매할 수가 없어 이를 대신하여 투명색 호스를 가지고 실험을 할 것입니다. 이 실험에서는 검은색 호스가 열을 더 잘 받을 것 같습니다. 액티브하우스에서 진행한 모양 찾기 실험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태양열 전지판의 모양을 찾는 실험에서 좁은 면적 안에서 최대한 크고 많은 면적을 차지할 수 있는 구불구불한 모양의 호스가 열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패시브하우스 가설은 가장 효과가 좋은 단열재는 공기이다. 보온병에도 진공 상태를 이용하여 단열이 잘 된다. 그렇기에 공기를 이용하여 단열을 하는 뽁뽁이가 가장 단열에 효과가 좋을 것 같다. 액티브하우스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액티브하우스는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외부에서 별도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필요가 없는 에너지 자립형 주거 양식을 가리킵니다. 환경에 대한 부담이 적으면서 지속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를 주로 활용하는데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바이오매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주택의 지붕에 태양열 지별판과 태양 전지를 설치하고 태양열을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여 온수나 난방 시스템에 활용합니다. 패시브하우스의 이론적 배경은 수동적인 집이라는 뜻으로 능동적으로 에너지를 끌어쓰는 액티브하우스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액티브하우스는 태양열 흡수 장치 등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끌어쓰는 데 비하여 패시브하우스는 집안의 열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차단함으로써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로 에너지 하우스의 이론적 배경은 제로 에너지 하우스는 패시브 하우스와 액티브 하우스를 결합한 형태입니다. 제로 에너지 하우스는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 및 사용하며 내부의 에너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친환경 건축물의 일종입니다. 즉 에너지 소비량을 0으로 함으로써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0인 집입니다. 우선 액티브하우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준비물은 호스 총 4m, 박스판 여러 개, 밸브, 그리고 온도계입니다. 패시브하우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준비물은 찰흙으로 만든 집, 클레이 2가지 색상, 뽁뽁이로 만든 집, 핫팩, 그리고 온도계입니다. 우선 액티브하우스의 연구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진행한 모형 찾기 실험에서 우선 호스를 잘라서 직선 모양과 구불구불한 모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모양의 호스를 3시간 동안 야외에 둡니다. 세 번째로 1시간마다 한 번씩 야외에 나가서 물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색깔 찾기 실험에서는 우선 호스를 각각 50cm씩 자르고 하나를 검은색으로 색칠합니다. 그 후 두 가지 모양의 호스를 3시간 동안 야외에 둔 후 1시간마다 한 번씩 야외에 나가서 물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패시브하우스의 연구 방법은 우선 실험 3에서는 모형집 온도 유지 시간 확인하는 실험인데요. 첫 번째로 집 모형의 핫팩을 넣어서 집을 데운 후 핫팩을 뺀 후 온도 유지 시간 및 온도가 떨어지는 속도를 확인합니다. 클레이를 묻힌 집과 찰흙을 묻힌 집, 뽁뽁이를 묻힌 집의 온도차를 확인합니다. 실험 4는 오전 시간에 온도 유지 시간을 확인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 오전 시간에 집 밖에 모형 집을 놔둔 후 시간에 따른 온도를 확인합니다. 그 후 마지막으로 클레이를 묻힌 집과 찰흙을 묻힌 집, 뽁뽁이를 묻힌 집의 온도차를 확인합니다. 우선 액티브하우스에서 진행한 모양 찾기 실험의 예상 결과로는 구불구불한 모양의 호스가 차지하는 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햇빛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구불구불한 모양의 호스가 직선 모양보다 물의 온도가 더욱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색깔 찾기 실험에서는 검은색은 가시광선에 속하는 여러 가지 색이 혼합되어서 만들어진 색깔입니다. 그래서 검은색은 특정한 파장의 빛을 반사시키지 않고 모든 파장의 가시광선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다른 색깔보다 흡수하는 에너지가 더 많게 됩니다. 따라서 검은색의 호스의 물의 온도가 가장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실험 3번 모형제 온도 유지 시간 확인하기의 예상 결과는 공기는 단열 효과가 매우 좋은 무지로 알려져 있으므로 그러므로 공기를 이용한 뽁뽁이가 가장 단열이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험 4에서 오전 시간 온도 유지 시간 확인하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뽁뽁이가 단열이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진행한 색깔 찾기 실험에서 결과입니다. 11월 13, 14, 15일 2시에서 5시에 3시간 동안 진행한 실험에서는 모두 직선 모양의 호스에 들어있던 물의 온도가 구불구불한 모양의 호스에 들어있던 물의 온도보다 더 많이 높아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3일 동안 측정한 물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적으로 직선 모양의 호스에 들어있던 물의 온도는 2.6도였고 구불구불한 모양의 호스에 들어있던 물의 온도는 1.9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직선 모양의 호스가 구불구불한 모양의 호스 안에 들어있는 물의 온도보다 평균적으로 약 0.7도가 더 높다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그리고 이 표는 제가 매일 1시간 한 번씩 나가서 측정한 결과를 정리한 표입니다. 11월 13일에는 직선 모양의 호스에서 1시간당 평균 0.383도가 올랐고 구불구불한 모양의 호스에서는 0.133도의 온도가 올랐습니다. 11월 14일에는 직선 모양의 호스에서 1시간당 평균 0.367도가 올랐고 구불구불한 모양의 호스에서는 평균 약 0.167도의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11월 15일에는 직선 모양의 호스는 1시간마다 평균 약 0.367도의 온도가 올라갔고 구불구불한 모양의 호스에서는 1시간마다 평균 약 0.183도의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직선 모양의 호스에는 평균 0.372도가 올라가고 구불구불한 호스에서는 평균 0.161도가 올라간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하우스에서 진행한 두 번째 실험인 모양 찾기 실험에서 3시간 후 물의 온도 측정표입니다. 11월 16, 17, 18일 마찬가지로 오후 2시에서 5시 3시간 동안 진행한 실험에서는 모두 검은색 호스에 들어있던 물의 온도가 투명색 호스에 들어있던 물의 온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3일 동안 측정한 물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적으로 검은색 호스에 들어있던 물의 온도는 2.3도였고 투명색 호스에 들어있던 물의 온도는 1.83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검은색 호스 안에 들어있던 물의 온도가 투명색 호스 안에 들어있던 물의 온도보다 평균 약 0.47도가 더 높다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1월 16, 17, 18일 날 1시간 간격으로 물의 온도를 측정한 표입니다. 11월 16일에는 검은색 호스에서 1시간당 평균 0.4도가 투명색 호스에서 0.2도가 올라갔습니다. 11월 17일에는 검은색 호스에서 1시간당 평균 0.33도가 투명색 호스에서는 평균 약 0.17도가 올라갔습니다. 11월 18일에는 검은색 호스에는 1시간마다 평균 0.33도, 투명색 호스는 0.17도가 올랐습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검은색 호스에는 평균 0.35도가 올라가고 투명색 호스에서는 평균 0.18도가 올라가는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모형제 온도 시간 확인 실험에서는 핫팩을 뺀 후 30분 동안의 모형제 온도의 변화량을 2분 간격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검은색 클레이와 흰색 클레이는 각각 24도와 24.3도로 방 온도인 24도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사력과 뽁뽁이는 각각 25.4도와 25도로 방 온도보다 1도 이상씩 차이가 났습니다. 이를 통해 재질의 단열이 잘 되는 순서는 검은색 클레이, 흰색 클레이, 뽁뽁이, 차력순입니다. 그래프 1을 보면 더 선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전 시간 재집의 온도 비교 실험에서는 그래프 2를 보면 오전 8시에서 8시 10분까지 10분 동안 밖에 두면 검은색 클레이와 흰색 클레이는 9도, 뽁뽁이는 8도, 찰흙은 10도까지 내려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전 시간 야외에 10분 동안 두면 뽁뽁이, 클레이, 찰흙 순으로 단열이 잘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액티브하우스의 모양 찾기 실험의 결론입니다. 직선 모양이 구불구불한 모양보다 더 빠르고 많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똑같은 면적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더 넓은 구불구불한 모양의 호스가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험 결과는 직선 모양의 호스의 온도가 더 높았습니다. 이것은 같은 박스판을 사용하느라 길이가 더 짧아질 수밖에 없었던 직선 모양의 호스에 들어있던 물이 더 많이 순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직선 모양에 담겨있던 물의 온도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했던 실험에서는 직선 모양의 호스가 놓인 곳에 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서 구불구불한 모양의 호스의 온도가 더 높게 나왔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실험을 실생활에 응용하게 된다면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인 23도를 데우는데 약 62시간 정도가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실험인 색깔 찾기 실험에서는 호스의 색깔 비교에서 예상한 결과와 같이 검은색 호스가 투명색 호스보다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실생활에 응용하게 되면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인 23도를 데우는데 약 67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험 참가사 모형집 온도 유지 시간 확인하기 실험에서는 모형집 온도 유지 시간 확인 실험과 오전 시간의 모형집의 온도 확인 실험에서 모두 차력이 외부 온도보다 각각 1.4도와 2도씩 높게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므로 차력이 두 색깔의 클레이, 뽁뽁이랑 뽁뽁이보다 훨씬 단열 능력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액티브하우스에서 제어는 실험일에서 나무 그림자와 같이 사소한 변인을 잘 통제하지 못하여 이전 실험과 다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험에서 날짜마다 물의 온도가 조금씩 다르게 측정되었는데 야외에서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실험이므로 추운 날씨에는 물의 온도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외부의 날씨에 의해 물의 온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단열을 하여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여 물의 온도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더 정확한 실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액티브하우스에서는 단열 기능을 측정하는 실험 3에서는 온도 측정을 위해 모형집에 온도계 삽입을 위한 구멍을 만들었는데 이로 인해 연소실이 발생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선으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무선 온도계 등을 사용한다면 연소실을 방지하면서 좀 더 정확한 실험을 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클레이, 찰흙, 뽁뽁이 가까이 두께를 최대한 동일하게 하려고 했지만 두께의 차이가 어쩔 수 없이 나서 단열 정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에는 두께에 따른 단열의 영향을 실험으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서민준 고은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잘 들어보았는데요. 혹시 은교랑 민준이의 발표에 대해 질문이 있는 친구들은 질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칭찬해줄 게 있는데 해줘도 되나요? 네. 액티브하우스 색깔 찾기 실험 그리고 액티브 모양 찾기 실험, 패시브 하우스에 대한 가설과 결론을 자세히 써주어서 좋은 것 같고 또 호스가 어떤 모양일지 궁금했는데 사진을 넣어주어서 좋은 것 같아요. 발표까지 잘 듣고 코멘트를 칭찬을 너무 잘해줬어요. 고맙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다른 친구들의 발표에 대해 칭찬할 점이나 궁금한 점도 좋아요. 언제든지 이렇게 발표를 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또 있을까요? 자, 그럼 먼저 선생님들의 코멘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혹시 가설이랑 해석 결과가 차이가 있나요?
가설도 있고 예상 결과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말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칭찬할 점은, 친구들 대부분이,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실험 결과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험 결과가. 실험을 했으면, 실험 결과가 잘 나와야 결론에서 내가 의견을 내고자 하는 것들을 잘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 실험 결과가 너무 짧게 나온 친구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발표한 친구들은 실험 결과를 좀 분석을 잘 해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래프, 그다음에 표를 가지고서 그것에 대해서 이게 분석하는 것들을 잘 해줬기 때문에 결론에서도 좀 좋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세 가지나 가설을 세워가지고 했던 것도 칭찬드리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이제 저도 처음에 보면서 실험이 조금 많아서 분석을 하는데 오래 걸리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표나 사진이 없어서 부족했던 점을 마지막에 가서는 민준이나 은교가 표와 그래프를 잘 넣어준 덕분에 사람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발표 자료가 잘 나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고서도 그렇고 PPT 발표까지 열심히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주에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겸이랑 윤호 준비되었나요? 저희 모둠의 주제는 공기정화 식물의 공기정화 능력 연구입니다. 연구자는 김윤호, 정태겸입니다. 목차는 연구 동기, 선행 연구,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및 제안 순입니다. 연구 동기는 지금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원인은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매연 등이고 이와 같이 다양한 곳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공기정화 식물이 일반 식물보다 미세먼지를 얼마나 더 잘 정화하는지 궁금해서 이 실험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기정화 식물이 공기정화를 하는 원리는 첫 번째로 공기 중에 있는 오염물질이 식물의 잎 뒷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 흡수되어 공기정화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식물의 증상작용 중 배출되는 음이온과 오염물질인 양이온과 반응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증산작용으로 발생한 대류의 흐름으로 오염물질을 토양으로 이동시켜 공기 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이고, 네 번째 방법은 식물의 뿌리, 토양 미생물 용식을 돕는 데 사용되는데, 이 토양 미생물들을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것입니다. 연구 방법 중에 준비물은 삼겹살 400g, 삼겹살을 조리할 조리기구, 미세먼지 측정 키트, 고무나무, 스파티필름, 일반 식물, 공책과 연필입니다. 연구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밀폐된 방에서 삼겹살 100g을 조리기구로 굽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 7시 7간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합니다. 이 실험이 끝났으면 아무것도 없는 방에 고무나무를 넣고 7일간, 스파티 필름을 넣고 7일간, 일반 식물을 넣고 7일간 차례로 매일 오후 7시 7일간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합니다. 연구 결과는 아무것도 없을 때 첫 번째 날 100 마이크로그램, 2일차 103 마이크로그램, 3일차 78 마이크로그램, 4일차 64 마이크로그램, 5일차 54 마이크로그램, 6일차 53 마이크로그램, 7일차 47 마이크로그램으로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양과 줄어드는 속도가 가장 느렸습니다. 스파티필름은 1일차 105, 2일차 46, 3일차 33, 4일차 28, 5일차 25, 6일차 27일차 14로 마이크로그램으로 정화 속도가 가장 빨랐습니다. 고무나무는 1일차 102, 2일차 55, 3일차 50, 4일차 28,
5일차 19, 6일차 14, 7일차 7 마이크로그램으로 정화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일반 식물은 1일차 81, 2일차 53, 3일차 47, 4일차 41, 5일차 23, 6일차 21, 7일차 28 마이크로그램으로 마지막에 수치가 조금 오르긴 했지만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이 실험으로 공기정화 식물에 있을 때 마지막 미세먼지 수치가 빈 방에서의 수치보다 4배에서 5배 높은 것을 확인함으로써 인류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공기정화 식물의 번식과 서식지를 확실히 보장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실험해보지 못한 다른 공기정화 식물들의 공기정화 능력도 궁금해 다른 사람들이 연구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모둠이었습니다. 네, 5조의 발표를 잘 들어봤습니다. 5조의 발표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또는 칭찬해줄 점 말해줄 친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럼 먼저 다른 강사님들의 코멘트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조, 네, 2명 아주 잘했습니다. 마침 빈 방이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실험 조건을 아주 잘 맞출 수 있었고요. 네, 열심히 둘 다 잘 해줬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8조 최종 보고서 친환경집 친환경 발명품 만들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방법 및 내용, 연구 결과, 결론 및 재현입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창의융합 상상소에서 친환경 집에 대해 배웠고 프로그램도 배울 겸 친환경 집도 만들어보고 싶어서 친환경 집 만들기를 하였고 환경오염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발명품을 만들어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방법 및 내용, 친환경 발명품 연구 방법입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발명품 생각하고 그 발명품 제작이 끝나면 발명품이 잘 작동하는지 실험을 해보고 평가를 합니다. 친환경 집 연구 방법은 마이크로비트로 공부한 다음 친환경 집에 필요한 요소 찾고 친환경 집에 설치한 다음 친환경 요소 마이크로비트 키트를 달지 않은 집과 비교합니다. 친환경 발명품 연구 내용입니다. 발명품의 명칭은 간편한 라벨 분리기이고 발명품의 목적은 페트병 라벨을 간편하게 분리하여 페트병 재활용을 제대로 하기입니다. 발명품을 만들 구조입니다. 이것은 발명품의 앞모습 도안이고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L자 모양 기구가 살짝 기울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지지대 부분은 살짝 오른쪽으로 비틀어 있어서 라벨을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발명품 제작 과정은 일단 필요한 재료는 나무판 1개, 그 중에 몸체를 필요한 나무판 4개를 자르고 지지대로 할 것을 2개를 잘랐고 L자 모양 기구를 사용했습니다. 발명품 최종 도안입니다. 일단 연구 결과, 발명품 제작 결과입니다. 발명품 아래판에 라벨을 분리하기 위한 L자 모양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는 라벨을 쉽게 끼우기 위해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또 약간 비틀어 있습니다. 또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밑판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 페트병 라벨 분리 실험 1차입니다. 이 모습은 페트병 라벨이 L자 기구에 걸린 모습이고 분리된 결과 사진입니다.
연구 결과 페트병 라벨 분리 실험 2차 실험입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많이 쓰는 페트병 종류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일단 500mm 사각형 모양 페트병은 라벨이 분리되었고 500mm 원형도 분리되었고 2리터 사각형도 분리되었고 150mm 사각형도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줄이거나 하게 할 수 있으면 많은 종류의 페트병 라벨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환경집 연구 내용, 집 설계, 그림. 처음엔 친환경집 도면 1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집 도면 1의 형태로 만들었을 때 실제 주택 같지 않고 열고 닫지 못해 친환경집 도면 2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쪽에 폰보드 한 개를 더 넣어 단열 성능을 높였습니다. 지붕 한쪽엔 태양광 패널을 붙였고 30×30 한 면에는 아크릴판 20×20을 붙였습니다. 지붕 육정엔 마이크로비트를 넣을 틈이 있습니다. 친환경 집에 사용될 것. 미니 식물 키우기 마이크로비트 프로그램을 통해 식물 흙의 습도를 알려주고 물을 준다. 단열 2겹의 폰보드와 1cm의 공기층으로 단열이 기존에 있던 집보다 잘 된다. 태양광 패널 태양빛을 받아 마이크로비트가 사용하는 전기를 공급해준다. 친환경 집 프로그램 맨 위에 있는 프로그램은 온도 체크 프로그램입니다. 맨 아랫부분 오른쪽에 있는 프로그램은 LED 프로그램, 맨 아래 중간 프로그램은 습도 체크 프로그램, 맨 아래 오른쪽은 식물 물주기 프로그램입니다. 친환경집 단열 실험 방법. 이 실험은 기존에 있던 집 폰보드 한 겹과 친환경집 폰보드 2겹의 단열 성능을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실험 방법은 드라이어기로 집안 온도를 35도까지 올려준 다음 집안 온도가 20도가 먼저 되는 집을 찾고 어떤 집이 단열 성능이 좋은지 테스트한 것입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직접 만든 친환경집, 드라이어기, 마이크로비트 온도 프로그램입니다. 친환경집 단열 실험 결과. 이 실험은 기존에 있던 집 폰보드 한 겹과 친환경집 폰보드 2겹을 비교한 실험입니다. 가장 먼저 25도가 된 집은 폰보드 한 겹, 일반 집입니다. 일반 집은 7분의 집안 온도가 25도였지만 폰보드 2겹 친환경 집은 11분의 집안 온도가 25였습니다. 이로써 친환경 집이 기존의 집보다 단열이 잘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식물 태양광 실험 방법. 미니 식물 키우기. 이 실험은 식물의 흙의 습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고 직접 물을 줄 수 있는지 테스트해보는 실험입니다. 실험 방법은 마이크로비트가 흙 습도가 떨어질 때 그걸 알려주고 버튼을 눌러 물을 주면 됩니다. 태양광 실험은 태양광 패널이 배터리를 얼마나 충전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실험 방법은 4시간 30분 동안 햇빛에 태양광 패널을 두고 배터리가 얼마나 충전되는지 실험하는 것입니다. 식물 태양광 실험 결과. 미니 식물 키우기. 실험을 했을 때 식물의 습도를 잘 알려주고 물도 잘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식물을 키우기가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버튼을 눌러야만 물을 줄 수 있기에 다음엔 자동으로 물을 주는 프로그램을 짜야 할 것 같습니다. 태양광 실험. 4시간 30분 동안 태양빛을 받은 결과 배터리가 완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태양광 패널을 4시간 30분 동안 태양빛에 놔두면 배터리가 완충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엔 배터리를 중간중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발명품 최종 모습입니다. 친환경집 최종 모습입니다. 결론 및 재현. 결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활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발명품과 친환경적인 집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친환경 집이 어떻게 에너지를 줄이는지 알게 되었고 페트병 라벨 분리기로 라벨을 편리하게 제거할 수 있어서 분리수거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친환경 집을 더 많이 사용하고 라벨 분리기를 활용한다면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 및 제안, 친환경 집을 직접 만들어 실험을 해봤는데 확실히 기존에 있던 집보다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왜 사용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집을 짓는다면 친환경 집을 짓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을 하나만 만들어 실험을 번갈아 가면서 해야 했기 때문에 중간에 바깥 온도차가 단열 실험할 때 발생했습니다. 다음에는 집을 2개 만들어서 동시에 실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발명품. 페트병 라벨을 분리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발명품을 만든 결과 다양한 종류의 페트병 라벨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만들 기회가 오면 크기 조절도 가능하게 하도록 개선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발명품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재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조의 발표였습니다. 네, 8조의 발표 너무 잘 들어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직접 가져와서 친구들에게 보여주기까지 했었는데요. 자, 8조의 발표를 듣고 친구들 칭찬해줄 점이나 뭐 궁금한 점 말해줄 친구 있을까요? 발명품 도안과 제작 과정, 사진 결과표가 들어있어서 이해하기 쉬웠고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친환경 집에 살 수 있는 기능들을 잘 설명해 주어서 좋았습니다. 네, 우리 지은이가 친구들의 발표를 잘 경청해서 듣고 칭찬까지 너무너무 잘 해줬어요. 고마워요. 자, 혹시 또 다른 친구들 중에서 있을까요? 라벨 발명품을 직접 설계하고 만든 점과 사람들이 평소에 많이 쓰는 페트병을 가지고 각각 라벨 분리가 되는지 실험한 점과 친환경 집 모형을 설계하고 만든 점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아,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제이가 또 친구들의 대단한 점을 잘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의 코멘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저희였는데요. 처음에 이제, 어떤 발명품을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같이 고민을 했어요. 이 발명품은 뭔가 기존에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어떤 걸 해야 친환경 집과 어울릴까? 이런 점에 대해 지석이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고민 끝에 결국, 멋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합니다. 또 이제 교학이도 여러 가지 코딩에 대해서 혼자 한번 고민을 해보고 또 직접 물건들을 여러 가지를 넣어보면서 코드를 짜본 것에 대해 굉장히 기특했고 친환경 집을 열심히 잘 만든 것 같아서 둘 다 너무 수고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뭔가 직접 코딩을 했다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발명 같은 거, 발명 같은 거 하는 친구들이 되게 공통적인 건데, 발명 대회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제가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특허까지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좋은 발명 아이디어가 있다면 발명 대회를 나가거나 아니면 특허까지 한번 특허 공짜거든요. 학생들은 1년에 한 개씩. 그래서 특허를 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7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심각한 기후변화로 인해 극단적인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물 부족 문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는 빗물을 활용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빗물을 가장 많이 저장하는 곳은 지하입니다. 하지만 빗물의 45.8%만 지하수로 유입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는 빗물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빗물을 모아놨다가 빗물을 재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연구 목적과 가설은 햇빛을 받은 탱크는 수질이 낮아져서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를 증명하고 햇빛을 완벽히 차단한 탱크는 수질이 나빠지지 않아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도 증명하기 위해 빗물을 재사용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연구를 위한 배경 지식입니다. 먼저 빗물의 순환 과정입니다. 지구상의 물은 땅과 바다, 하늘로 이동하며 고체, 기체, 액체로 모양을 바꿉니다. 햇빛이 비쳐 기온이 오르면 바다나 육지에 있던 물은 수증기로 돼 하늘로 올라갑니다. 수증기는 공기의 움직임에 따라 이동하다 기온이 떨어지면 비나 눈의 형태로 지표면에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땅에 내린 비와 눈은 냇물이나 강물이 되고 나머지는 땅 밑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이용 가능 수자원량은 전체 수자원량의 약 57%입니다. 하지만 그중 댐과 하천, 지하수 총 27%만 이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28%만 이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29%는 다 바다로 유실되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빗물의 성분입니다. 빗물은 수증기가 응결하여 생성된 것입니다. 공중에 있는 여러 가지 가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소, 질소, 탄산가스 등이 대부분입니다. ppm의 뜻입니다. ppm은 100만분의 1이라는 뜻으로 TDS 수질 측정기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TDS 수질 측정기의 원리입니다. 오염된 물을 여과지에 여과시켰을 경우 여과지에 걸러지는 것이 있고 통과하는 것이 있는데 여과지에 걸려지는 것을 건조하여 무게를 측정합니다. 연구를 위한 배경 지식 마지막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빗물을 대체 수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빗물 이용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해왔습니다. 특히 독일은 빗물 이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독일은 도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빗물 이용을 늘려 지하수를 보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빗물을 모아 내려보내는 통을 만들어 빗물을 지하 탱크에 모으고 주변 도로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아 모래나 자갈에서 이물질을 여과하여 화장실과 정원에서 주로 사용하고 빨래나 청소 같은 것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실험 계획입니다. 실험 주제는 햇빛이 빗물에 미치는 영향을 수질로 관찰하기입니다. 준비물은 빗물 500ml, 500ml 페트병 2개, 알루미늄 테이프, 검은색 비닐봉지, TDS 수질 측정기입니다. 연구 방법은 2주 동안 모아둔 햇빛을 완벽히 차단해둔 용기의 빗물과 햇빛에 노출시켜둔 용기의 빗물을 TDS 수질 측정기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실험 방법은 우선 첫 번째로 500ml 빈 페트병을 2개 준비하고 빗물을 10시간 동안 모으고 각각의 페트병에 250ml의 빗물을 붓고 한 개의 페트병을 알루미늄 테이프로 감싸서 햇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다른 한 개의 페트병은 알루미늄 테이프로 감싸지 않아 햇빛을 통과하도록 합니다. TDS 수질 기준입니다. 1000ppm 이상이면 식수 부족합이고 100ppm보다 낮으면 식수로 취급 가능합니다.
실험 사진입니다. 한 개의 페트병을 알루미늄 테이프로 감쌌고 다른 한 개의 페트병은 햇빛이 잘 통하도록 투명 페트병을 사용했습니다. 실험 결과 1. 꺾은선 그래프입니다. 관찰자는 영준이고 관찰 기간은 10월 4일에서 10월 14일입니다. 관찰 장소는 수원시 권성구입니다. 10월 4일에 53ppm으로 시작해서 10월 8일까지는 햇빛에 노출시켜둔 용기의 수질과 햇빛을 완벽히 차단시킨 용기의 수질에는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0일부터 갑자기 햇빛에 노출시켜둔 용기의 수질이 나빠지면서 10월 14일에는 햇빛을 완벽히 차단시킨 용기의 수질과 6ppm 차이가 났습니다. 두 번째 실험의 꺾은선 그래프입니다. 관찰자는 형이고 관찰 기간은 10월 4일에서 10월 14일, 관찰 장소는 화성시 영천동입니다. 실험 2 해석은 10월 4일에 53ppm으로 시작해서 10월 8일까지는 햇빛을 노출시켜둔 용기의 수질과 햇빛을 완벽히 차단시킨 용기의 수질에는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0일부터 갑자기 햇빛에 노출시켜둔 용기의 수질이 나빠지면서 10월 15일에는 햇빛을 완벽히 차단한 용기의 수질과 1ppm 차이가 났습니다. 유의미하긴 하지만 햇빛을 차단시킨 용기의 수질이 조금 더 깨끗합니다. 실험 3 꺾은선 그래프입니다. 관찰자는 영준이고 관찰 기간은 10월 18일에서 10월 28일입니다. 관찰 장소는 수원시 권성구입니다. 10월 18일에 두 용기의 수질이 다 85ppm이었다가 10월 18일에 두 용기의 수질이 10월 18일에서 10월 24일 사이에 햇빛에 노출시켜둔 용기의 수질은 크게 악화되었으나 그 뒤로는 수질의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5ppm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햇빛을 차단시킨 용기의 수질이 더 깨끗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빗물의 수질도 정수기 물의 수질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세 실험 다 햇빛에 노출시켜둔 용기의 수질보다 햇빛을 완벽히 차단시킨 용기의 수질이 더 깨끗하고 56ppm, 94ppm, 7ppm이면 높은 순도로 깨끗한 정도의 수질입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빗물은 높은 순도의 수질이니 빗물을 버리지 말고 재활용해서 생활용수로 활용하면 좋겠고 빗물을 보관하는 빗물 탱크는 햇빛을 완벽히 차단시키기 위해 땅에 묻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산성도 등은 측정을 못해서 나중에 다른 친구들이 더 연구를 깊게 한다면 미세먼지나 산성도를 측정해서 더 신뢰할 수 있는 실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를 잘 들어보았는데요. 혹시 친구들의 발표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또는 칭찬할 점 말해줄 친구들이 있을까요? 칭찬할 점인데 저희 모든 강사님이 같아서 매번 온라인 수업 때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일정 기간 동안 빗물 실험을 한 것에 대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PPT의 실험 결과들을 꺾은선 그래프로 정리한 것뿐만 아니라 실험 결과를 해석해 주셔서 좋았어요. 네, 다른 친구들의 장점을 너무너무 잘 찾아주는 것 같아요, 제이가. 자, 또 다른 친구 발표할 친구 있을까요? 정말 획기적인 주제로 실험을 하여서 흥미로웠고
정말 조사를 많이 한 것 같아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매번 결과물을 이렇게 다 정리한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지은이의 발표도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또 있을까요? 네, 그러면 강사님들의 코멘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아주 특별한 건 아니지만 표나 그래프를 할 때는 제목을 잘 써줘야 돼요. 네. 꺾은선 그래프인 건 보면 알아요. 제목에다가 꺾은선 그래프라고 하기보다는 그게 어떤 것을 어떻게 측정한 것인지 제목을 좀 잘 써줬으면 이해하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강사님의 코멘트까지 들어보았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한 조가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조 발표 준비되었을까요? 6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6조의 주제는 태양광 패널의 각도에 따른 충전량입니다. 첫 번째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은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 같은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환경오염의 원인으로는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대기오염 때문입니다. 늦은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우리들 몸속에 들어와 폐암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에너지 통계 연구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총 전기 소비량의 비율은 원자력 22.2%, 석탄 2.7%, 천연가스 20%, 석유 47.3%, 신재생 에너지 5.6%입니다. 총 전기 생산량의 70% 이상을 화석 연료에 의지하고 있는 데다 20%를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은 원전 사고의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불안감과 안전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석 연료가 아닌 청정 에너지인 태양광의 효율을 높여 태양전지가 생산할 전기의 사용 비중을 늘리고 화석 연료의 비중을 줄여서 환경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주제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 기존 선행 실험 결과에 가을엔 태양광 패널이 50도가 가장 잘 충전된다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연구 방법 및 내용은 준비물로는 태양광 패널과 전선, 그 다음에 두꺼운 종이와 전력 측정기가 필요합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두꺼운 종이와 태양광 패널을 이용하여 각각 40도, 50도, 60도로 판을 만듭니다. 종이로 모양을 만들어 그 위에 미니 태양광 패널을 각 각도에 따라 설치한 실험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 밖으로 나가 정남향 방향으로 전지판을 설치합니다. 세 번째, 전력 측정기로 전력을 측정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잠깐만요. 화면이 좀 안 올라가요. 화면이 그대로예요. 연구 방법부터 마저 설명하겠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두꺼운 종이와 태양광 패널을 이용하여 각각 40도, 50도, 60도로 판을 만듭니다. 종이로 모양을 만들어 그 위에 미니 태양광 패널을 각 각도에 따라 설치한 실험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로 밖으로 나가 정남향 방향으로 전지판을 설치합니다. 세 번째로 전력 측정기로 전력을 측정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3번의 내용을 반복합니다. 각도에 따른 태양전지판 각도에 따른 충전량을 보면 10월 24일 40도 1.3V, 50도 1.4V, 60도 1.5V, 10월 24일 40도 1.4V, 50도 1.5V, 60도 1.3V, 그리고 10월 27일에 40도 1.2V, 50도 1.2V, 60도 1.3V, 10월 30일 40도 1.3V, 50도 1.3V, 60도 1.5V입니다. 11월 2일에는 40도 1.4V, 50도 1.5V, 60도 1.6V고 평균은 각 1.1V, 1.5V, 1.5V입니다. 위에 표와 그래프를 보면 50도와 60도가 가장 덜 충전되고 40도가 가장 덜 충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태양전지판 측정 시간대에 따른 충전량 50도를 보면 위 표와 그래프를 보면 주간에 50도의 충전량이 조금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50도가 태양전지의 빛을 잘 받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단 지판의 측정 시간대에 따라 충전된 60도를 보면 3시와 4시도 비슷하고 6시와 7시는 덜 충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도와 충전량이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시간에 따른 남중고도 표를 보면 남중고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다가 저하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봐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재현으로는 태양 전지판 각도에 따른 충전량을 보면 대체로 60도가 높고 그 뒤로 50도, 40도입니다. 그리고 시간대별 태양 전지판의 충전량을 살펴보면 우선 40도는 3시 때와 4시 때가 가장 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6시 때와 7시 때는 충전이 거의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이유는 해질 무렵이라 그런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50도는 40도와 비슷하게 3시 때와 4시 때가 가장 잘 충전되고 50도도 많이 충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40도와 마찬가지로 6시와 7시는 거의 충전되지 않았습니다. 60도는 40도와 거의 똑같게 충전이 되었고 더하자면 남중고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다 저하하는데 이를 시간대와 겹쳐보면 남중고도와 높을 때가 대체로 잘 충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많은 각도를 잘 충전시키고 남중고도도 꽤 높은 50도가 가장 잘 충전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설이 성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설이 성립되었지만 그렇게 아주 많은 차이는 아니었기에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태양 전지판의 크기를 늘리고 그리고 실험의 반복 횟수를 늘립니다. 만약에 제가 추후에 이와 같은 실험을 하게 된다면 앞서 말한 원인을 해결하여 실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혹시 마지막 조에 대해 발표에 대해 조언해 줄 점이나 궁금한 점이나 칭찬해 줄 점 있는 친구 있을까요? 네, 그 실험한 거를 표로 나타줘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표를 보여줘서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네, 표로 나타내줘서 좋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또 다른 친구 있을까요? 네, 그러면 선생님들 중에서 코멘트 해주실 분 계실까요? 예, 우선은 처음에 이 학생들이 그 30도, 40도, 60도 비교한 것만 처음에 데이터를 뽑았었어요. 근데 지금 뭐 시간대별로 남중고도 뭐 다양한 데이터들이 나오니까 그 결론에서도 하고자 하는 말들이 좀 많아졌죠. 그렇죠? 네, 중요한 말들도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좀 아쉬웠던 점은 선생님이 그렇게 PPT를 만드는 방법과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줬는데 한글만 딱하니 붙여놔가지고 좀 아쉽기는 합니다. 네, 어쨌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네, 이로써 1조부터 8조까지의 2단계 발표를 모두 마쳤는데요. 2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 모두 실험을 하고 보고서를 쓰고 또 이를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면서 한 단계 더 성장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2단계를 잘 마친 여러분에게 모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우리 한번 박수를 서로에게 쳐줄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강사님들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자, 이로써 우리 2단계는 여기로 마치고 혹시 추후에 3단계 지원할 의사가 있는 친구들은 따로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2단계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고생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